제8장 꿈과 현실 사이 보이지 않는 눈빛. 다시 한번 해볼게. 상원련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할게. 나는 조용히 누워 눈을 살며시 감고 상상으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려 애썼다. 예전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눈을 감고 의지를 집중해 동료나 거리 모퉁이 가게 여성 점원의 옷을 벗기곤 했다. 그러면 아래가 즉시 딱딱해졌다.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꿈속의 여자는 언제나 나에게 활력을 주었다. 그런데 오늘은 상상이 고갈된 듯했다.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온전한 몸으로 엉덩이를 뒤로 들어 올린 채 내 허벅지 사이에 파묻힌 상월녀는 내가 평소에 꿈꾸던 섹시한 여자를 뛰어넘었다. 게다가 눈을 감는 순간마다 방 안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불쾌감이 들어 눈을 뜨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내 분위기가 깨졌다. 상월년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허벅지를 간지렸고, 나는 살며시 머리를 모아 올렸다. 상월년이 위를 향해 매혹적인 눈을 반쯤 뜨고 흐릿하게 나를 바라보며 입가에서 침이 흘러 내 허벅지 부리 위에 떨어졌다. 나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다음에 하자. 상원녀는 얌전히 위로 미끄러져 올라오며 혀를 내려 내 복부부터 목까지 핥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부드럽고 섹시한 입술이 귀 옆에 닿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어쨌든 난 여기 있어. 내 전부는 너야. 언제든 들어오고 싶을 때면 와도 돼. 그녀의 목소리엔 원망 한 점도 없었고 따뜻한 숨결이 번개처럼 귀 뒤에서 아래로 퍼졌다. 나는 시도하려다 사라지는 순간에 좌절감을 느꼈다. 이것은 상원령과 함께한 두 번째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는 바닥에서 거침없이 들어갔고 여러 차례 성공했지만 이번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상원령은 분명 꿈속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한숨, 미소가 나를 저절로 몸을 반응하게 만들었지만 온전히 벗겨진 채 부드럽게 나에게 기대면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원했지만 그녀를 안고 있는 순간마저도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 듯했지만 아래는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나에게 남성 기능 장애가 온 건가? 나는 위아래로 그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손으로 들어가게 해줘. 너를 편하게 해줄게. 아니, 안 돼. 그녀는 두 다리를 끼고 말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녀는 내 위에 올라와 입술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넌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나는 알면서도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언제 어디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유명한 스타들의 포르노 영상을 본 적도 있고, 프랑스 루브르에 전시된 그리스 프랑스 조각 미녀들을 본 적도 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확실히 가장 아름답고 섹시했지만 나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마치 이전에 바닥에서 온 몸을 뒤틀며 고통과 쾌감 사이를 버텨냈던 그때처럼 말이다. 상훈녀는 몸을 뒤로 돌려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그녀를 안고 아래가 그녀의 약간 촉촉하고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에 닿았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내가 거기에 머물게. 내가 이게 억제되지 않으면 밀어넣을게. 신경 쓰지 말아줘. 알겠어? 나는 얼굴을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묻히고 가슴을 그녀의 배곡 같은 등 뒤에 꼭 붙였다. 손은 그녀의 가슴을 감싸며 문질렀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상월련이 위로했다. 하지만 내게는 비정상적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 존재는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방을 맴돌며 나를 누그러뜨렸다. 너 해밍웨이 할아버지처럼은 아니겠지? 그는 평풍류와 사랑을 즐기며 매번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인생의 반쪽을 찾은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은 마지막 연인과 만나자마자 발기부전이 생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자살했지. 상훈련이 갑자기 말을 끊으며 말했다. 에이, 에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넌 아직 젊잖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애무했다. 상훈련이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만 만져. 나는 더 움직이고 싶었지만 그녀가 엉덩이로 나를 밀어붙이며 그곳이 더 촉촉해졌다. 나는 멈추고 그녀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눈짓을 보냈다. 칸정민, 혹시 요즘 너무 긴장돼? 상원련이 물었다. 부모님 댁에 갈 시간도 없고 가도 초췌한 얼굴뿐이야. 그래.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친구가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말할 수 없겠네. 그냥 죄책감이 들어. 왜?
왜? 내가 원인 아니야. 상원련이 물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 들어. 그중 한 명은 광동성에 있었어. 우리는 자주 만났지. 내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면 그를 일찍 발견했을 텐데. 하지만 평소에 그가 사고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가 내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야.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끊었다. 다행히 상원련은 직감이 뛰어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오른쪽 엄지를 입에 물고 놀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 정말 신기해. 상월련이 잠시 후 말했다. 모두에게 고민이 있지. 뭐가 신기해? 나는 물었다. 상월련이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가끔은 생각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야. 우리는 집을 위해 고민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과 몇만 원을 잃으면 고통이 극에 달하지. 그런데 홍콩 뉴스 보면 부자가 수억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은 가난하지 않는데도 자살하잖아. 중국 농민은 자살률이 가장 높고 매년 18만 명 이상이 자살한다. 그중 90% 이상이 돈 때문에인데 평균 금액은 겨우 500위안이야. 이상하지 않아? 나는 상호년의 뜻을 이해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월년의 향을 몸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때 다시 기이한 느낌이 찾아왔다. 칸정민, 우리 둘 다 고민이 있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눈엔 내가 가장 성공하고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가장 매력적인 남자야. 그녀의 말에 나는 아래가 살짝 올랐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다. 말해봐. 내 동창 중에 내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원련이 내 턱에 입맞춤을 하고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나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상원련이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입을 막으며 말했다. 너는 국가기관에서 일했고 리더십 교육도 받았지. 부모를 위해 광동성에 떠났고 지금은 부모도 챙기고 집도 가지고 직장도 있고 지위도 있어. 나는 웃음이 나와서 말했다. 상월련, 내가 내 성공을 얘기한다면 내가 안고 있는 이 작은 연인을 잊지 말아줘. 지금 이 순간엔 내가 내게 가장 성공적인 남자라는 생각을 주는 유일한 존재야. 상월련은 웃으며 꼬리 같은 두 엉덩이를 흔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이 움직이려는 듯했지만 10분이 지나도 다시 기운이 사라졌다. 상월련, 내 전 남편은 어딨어? 아직 훈안에 있니? 아직도 그를 사랑하니? 상월련은 몸을 멈추고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물었다. 정말 듣고 싶어? 나는 대답했다. 응, 더 알고 싶어. 잠시 후 그녀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내 첫사랑이었어. 고등학교 때 사귀었지. 그때 나는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표현 못했어. 그가 내 전부였고 그의 존재가 내 모든 것을 의미했어. 일도, 친구도, 삶도 그 뒤에 있었어. 나중엔 내가 그의 곁을 위해 고향을 떠나 지방대학에 갔지. 21살에 결혼했어. 그때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고 행복했지. 밤새 사랑을 나눴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상에 잠겼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래는 여전히 반응을 보였다. 그때부터 10년이 흘렀다. 일과 생활이 바빠지면서도 그는 여전히 내 사랑이었지만 어느 날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우리 아래층 미용실 아가씨와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한 자세로 사랑을 나누는 걸 보게 되었다. 상월련은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바로 떠났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어. 절대로 용서 못할 거라고 결심했지.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은 건 그가 아니라 나였어. 나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다음날 그는 연락도 없었고 나는 초조했지만 화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때 나는 일주일 안에 그가 사과하고 집에 데려다 주면 그를 무릎에 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없었어.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또 일주일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그를 용서했고 그리워했어. 그때 그가 다시 온다면 어깨에 기대어 크게 울고 싶었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다섯 번째 주에 나는 스스로 짐을 챙겨 떠났고 집에 들어가 보니 문이 모두 바뀌어 있었고 열어준 사람은 바로 그 미용실 아가씨였어. 그들은 같이 살고 있었지. 그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물었는데 그는 우리 이혼하자라고만 했어. 왜? 그는 놀라며 이게 왜 이혼이냐? 나는 더 즐거운 사람과 살고 싶다고 했어. 칸정민, 들어봐.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가? 나는 그녀의 어깨에 입맞춤을 하고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나는 아직 강했어. 비가 오면 딸이 결혼한다는 말처럼 그때 나는 그냥 그렇게 했지.
하지만 돌아가자마자 무너졌고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물었지만 눈물만 흘렸다. 다음날 새벽에 길에서 그를 기다렸고 울면서 설명을 듣게 했지. 그는 더듬거리며 상황이 더 나빠졌고 나는 이틀 뒤는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걸어 자살했다고 말했고 그가 시신을 가져가길 원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실크 속옷을 입고 준비했지. 그가 들어오자 난 무릎을 꿇고 우리 지난 인연을 생각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고 말했지만 그는 차갑게 내가 기회를 줘라며 밀어냈다. 나는 옷을 하나씩 벗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다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말했지. 미용실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내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 잘 수 있게 할게. 내가 원한다면 밤새 앞으로 집에서도 옷을 입지 않고 왕컷개처럼 섬길게. 나는 말했지. 당신이 평생 나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매일 돌아와서 내가 당신을 지켜볼게. 상월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끊겼다. 나는 그녀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그녀는 즉시 흥분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1시간 넘게 지속된 절정을 경험했다. 결국 그녀는 신음에서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세 번째 절정 후 상월녀는 나를 입맞춤하며 부드럽게 가슴에 기대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당신은 내 마음속 가장 위대한 영웅이고 나를 녹여버렸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자랑스러웠다. 이제 너는 동창 중 가장 성공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가장 대단한 사람일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상월련 마음속에만 성공하면 충분해. 아니, 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도 내 동창들 사이에서도 가장 성공했으면 해. 너무 욕심이 많아. 나는 그녀 코를 살짝 툭 치고 한숨을 쉬었다. 사실 성공에 딱히 기준은 없어. 우리 여기서 100만 원을 버는 걸 가장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홍콩에서는 재산이 100만 원 남짓해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예전 동창 중에 천혜봉을 얘기하자면 천혜봉보다 부자가 더 있나요? 상훈련이 말을 끊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며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떠올렸다. 천혜봉은 우리 동창 중 가장 부자일지 몰라. 하지만 나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우상으로 삼지는 않아. 그의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상원련은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을 어루만졌다. 내가 생각한 칸정민은 이렇게까지 우상이라니. 오해했어.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를 숭배한다는 뜻은 아니야. 사실 그조차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지. 어떻게 우상하겠어? 천혜봉이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중 더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 누구라고? 상훈련이 놀라며 물었다. 나는 다시 웃으며 코를 살짝 툭 건드렸다. 너 말이야. 우리 동창들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네. 상훈련은 말없이 듣고 우리는 누워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천회봉이 말한 가장 성공한 동창은 이건국이라고 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놀랐다. 이건국은 우리 반에 있던 장시성 출신 동창이었다. 키가 작고 장시성 사투리를 쓰는 그는 소장시라 불렸다. 천혜봉이 그를 언급했을 때 나는 아직 그와 성공을 연결짓지 못했다. 나는 10년 동안 한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상상했지만 머릿속 그림은 여전히 10년 전 모습이었다. 작은 몸집에 수많은 원을 가진 고도 근시 안경을 쓴 그는 말이 별로 없었다. 천혜봉은 이건국이 장시성 무역부서에 배정됐다고 했다. 처음엔 원치 않았지만 우리는 정치부서에 가고 싶어 했다. 그는 청바지 수출입 부서에 배정돼 실망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무역부서는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때 무역 수출 허가증은 큰돈을 벌 수 있는 열쇠였고 부패의 온상이었다. 개혁 초기 특권을 이용해 허가증을 팔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다. 허가증 제도는 원래 수출을 통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부패와 부정행위가 난무했다. 이건국은 그런 부패를 눈여겨보고 무역부서 담당부장을 향해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회자되지 않았고 그는 2개월 뒤 부서를 교체당해 문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2해 동안 문서 업무에 안주하며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어느 날 남창 첫 번째 롤스라이스 차를 탄 두 무역회사 사장이 무역부로 와서 식사를 청했을 때 그는 자신이 편지를 보낸 부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국은 분노했고 그 뒤 2년 동안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부패 증거를 몰래 수집했다. 그는 처음엔 장시성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점점 깊이 파고들어 전국적인 비밀 조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보고서는 중앙에 전달돼 허가증 제도 폐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정말 대단해.
혼자 힘만으로 이런 일을 해냈다. 상원련이 감탄했다. 이건국은 지방무역부서의 문직이었지만 전국적인 부패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비범했다. 그는 허가증을 부당하게 취득한 80, 90년대 관료들의 재산 규모와 부정행위까지도 파악했다. 그 결과 중앙은 부패를 근절하려 했지만 너무 광범위해 전부를 잡지는 못했다. 이건국은 장시성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폭력과 억압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몸이 약했지만 그때마다 더욱 결심했다. 결국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무술을 수련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무술 고수 풍청양을 떠올렸다. 상월련은 그 이름 익숙하지? 금庸소설에 나오는 인물 아니야? 라며 물었다. 나는 맞아. 전설 속 인물처럼 들리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고수를 만나지는 않지. 라고 답했다. 풍청양은 이건국에게 빠르게 무술 비법을 전수했고 이건국은 2달 만에 산을 내려와 국가안보부에 스카우트 되었다. 그는 일주일을 요구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남창의 악당들을 거의 전부 물리쳤다. 그 뒤 이건국은 국가안보부에서 일하게 되었어. 나는 말했지만 상원련은 그럼 우리 동료가 된 거야. 라며 놀라했다. 나는 맞아.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었잖아. 라고 대답했다. 사실 아버지는 상원련을 가족처럼 여겼다. 그 뒤 그의 전설은? 상원련이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대. 국가안보부 사람들은 이름 없이 일하고 우리도 서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나는 말했다. 아쉽네. 영웅이지만 이름 없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상훈련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1년 전 이건국은 해외 파견 임무를 받아 달에 가는 비밀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했어. 그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전했다. 감동적이야. 상훈련이 웃었다. 한정민, 내 동창이 성공한 거 보니 어때? 나는 물었다. 정말 대단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린 돈과 지위에 집착하지만 근본엔 영웅과 대의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 마치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것처럼 말이야. 나는 말했다. 상훈련은 부드럽게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한정민, 내가 동창이 성공하면 기뻐? 아니면 질투해?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했다. 이건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뻤어. 그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능력으로 성공했으니까 질투는 없어. 오히려 그를 본보기로 삼아 나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 그녀는 웃으며 그럼 부자가 되고 관료가 된 동창을 보면 어떤 느낌이야?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중국 같은 체제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려면 무조건 뒷짐을 젖히고 오르지만 그 뒤엔 부패가 따라오지. 그래서 동창이 성공하면 뒷이야기가 있을 거라 걱정돼. 상원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라니. 라며 웃었다. 아무리 작은 팔이라도 완벽한 달걀을 물지 않잖아. 우리도 한 번에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 나는 그럼 이건국 사건은 어땠어? 라고 물었다. 그는 부패한 관료들을 고발했지만 결국 사형당했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동창 2명이 사건에 휘말리고 또 한 명인 랑어라의 죽음까지 겹치자 나는 불안해졌다. 미국에서의 조사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고 나는 뭔가 큰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만약 우리 동창 중에 배신자가 있다면 해외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이건국도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상훈련 미안해. 설명할 수가 없어. 내일은 베이징의 3데이에 가야 해. 나는 말했다. 상훈련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사랑을 나누며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기로 결심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